경영학을 이해하는 시간, 비즈니스 환경 변화 경제 체제. 자,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직장인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 내가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씩 승진해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죠. 회사에 다니면은 뭐 해고 정도가 뭐 위험한 거지 본인이 뭐 어떻게 돈을 투여해 가지고 내가 그 돈을 날리는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로부터 급여도 받고요. 뭐 휴가도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 뭐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제 근로자의 문제점들은 이제 시간을 본인들이 이제 컨트롤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부를 창출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런 이제 측면들이 좀 있겠죠. 근데 기업가는 일단은 이제 스스로 기업가가 되는 것이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제 자금이 투여가 돼서 사실 엄청난 압도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투여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제 많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사업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자유가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압도적인 어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도 생기고 본인의 시간을 이제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좀 있겠죠. 이 사이가 이제 좀 이제 고소득 프리랜서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어떤 사례를 한번 보면요. 워닝 머트리얼즈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해서 한번 그 재무제표를 좀 이제 보고 이제 강의를 했던 적이 좀 있는데 이 워닝 머트리얼즈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충청부터 청주시에요. 본사하고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종 특별자치시에 공장이 있고요. 어떤 걸 하느냐? 반도체용 특수가스, 일반 산업용 가스, 전구체 충전, 제조, 정제 및 판매 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수입했던 제품들을 국산화해서 이제 원가 절감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특히 이제 특수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가지고 높은 마켓 쉐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 한 개사, 국내 법인과 그리고 동일한 사업 목적의 중국 법인 2개사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워닝 머티리얼즈의 다양한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죠.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보면 이제 18기가 2023년 12월 31일 현재인데요. 보게 되면 이 회사 보니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79억 원이 있고요. 재고 자산이 이제 303억 원, 공장과 같은 유형 자산이 2,385억 원이 있네요. 16기 대비 17기에 사실은 이제 현금이 많이 늘었다가 18기에 약간 줄어든 이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 재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7개의 재고가 많았다가 재고가 이제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유형 자산은 뭐 좀 유지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채와 자본 항목을 보게 되면 자, 부채가 좀 이제 줄었다, 유동 부채가 좀 줄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이익잉여금이죠. 그래서 이제 당기순이익에서 배당할 건 배당하고 나머지가 이제 잉여금으로 좀 쌓여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잉여금이 쭉 쌓여 있는 걸 보니까 현재까지 무려 3,756억 원의 이익 잉여금이 쌓여 있죠.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쌓여 있는 걸 보면 아주 뿌듯할 것 같은데요. 이런 형태로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는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매출액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걸 이제 손익계산서를 통해 가지고 좀 살펴보면요. 자, 18기 기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자, 매출액이 3,761억이네요. 3,761억.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16기 대비 17기에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었었는데 17기 대비 18기에 매출액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 총이익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16기에는 한 500억 정도였는데 17기에는 861억. 그런데 이게 229억 정도로 이제 영업이익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기본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16기의 경우에는 465억 정도였는데 이게 589억으로 늘었다가 18기에 169억 정도로 좀 줄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즘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이 워닝 머티리얼즈의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좋지 않느냐?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 꼭 그렇지도 않은데요. 일반적인 현금 흐름표는 이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여야 되겠죠. 영업활동을 통해서는 현금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야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도 돈이 나가는 거죠. 만약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 그럼 자산을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면 이제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주주들에게 뭐 배당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니까요. 자, 그러면 워닝 머티리얼즈의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니까 일단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요. 플러스 1,339억 원입니다. 단기 순이익도 이제 이익이 난 부분들이 있고, 즉 영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플러스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712억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매출이 줄고 순이익이 좀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형자산 취득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지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무엇인가 지출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요. 마이너스 659억 이자 낸 것도 있고, 자, 배당금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회사가 단기적인 충격파에 의해서 뭐 매출액이 줄었는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줄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면 매우 정상적인 기업의 활동을 보여준다. 그래서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이런 형태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이 줄어든 부분들이 주가에 확실히 악영향을 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의 주가를 보게 되면요.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가장 낮은 축에. 그래서 거의 2024년도에 43,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뭐 17,000원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재 정상적인 어떤 그런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뭐 개인적인 의견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 요소를 살펴보면 좋은데요. 보면 그 국가마다 부의 차이가 있죠. 궁금합니다. 왜 나라별로 이런 식으로 국부 수준이 차이가 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부의 창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 왔는데요. 이런 이제 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는 바로 이 5가지 생산 요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또는 천연 자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 자동차 내지는 어떤 다른 상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땅이나 천연 자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이죠. 그러니까 노동력은 항상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자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기술에서 대체되고 있죠. 자본은 기계, 도구, 건물, 즉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꼭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한 전반적인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 기업가 정신은 이 기업가들이 자원을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그 도전 정신이 바로 이제 기업가 정신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은 이제 정보 기술로 뭐 봐도 되겠죠. 기업의 혁신을 가져다주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해서 이를 통해서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국가의 부에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가 꼭 잘 사는 것 같지 않죠. 그렇죠? 이른바 천연자원의 조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그 자원에 의존해 가지고 국가가 운영되다 보니까 다른 기술들 개발에 조금 이제 터부시하게 되고 거기 안주하다가 그 자원이 없어지거나 대체됐을 때 거의 국가 경기가 붕괴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 많은 것도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중위 연령대도 낮고 노동력이 매우 풍부한 나라인데 아주 잘 산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부유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축적된 자본을 근간으로 해서 이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이 지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부를 늘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일단 그 이렇게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와 사회에 부를 창출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을 창출하죠.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비즈니스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비즈니스 환경을 잘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좋은 학교를 만들고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만들고 좋은 의료 서비스를 만들고 범죄를 낮추고 이런 모든 종류의 사회적 이익에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을 잘 만들어 가지고 환경 잘 조성해서 좋은 기업을 만들게 되면 실제 국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비즈니스 환경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환경에는 다양한 환경들이 있죠. 우선은 이제 경제적 법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즉 사적 소유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계약법이 존재해야 되고 부정부패가 없어야 되고요. 거래 가능한 화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과 규제가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환경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술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기술, 인터넷망이 잘 깔려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적 환경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 서비스라든가 종업원 서비스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령화가 되어가는 인구 변화, 가족 관계가 변화되는 측면들, 이러한 어떤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국제적 교역 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전쟁과 테러, 생태 환경을 어떻게 갖춰와야 되는지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우선은 그 정부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법적 환경을 잘 마련을 해야 기업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정부의 재정 지출이 좀 뭐 기업 관점에서는 좀 최소화되면서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좀 키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금과 규제 정책이 조금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비즈니스 환경에는 유리하겠죠.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기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기업가 정신을 조성할 수 있는 매우 능동적인 방법은요. 기업의 사적 소유를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대부분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익 창출에 기여하게 하는 인센티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국진민퇴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런 얘기 했으면 큰일 났을 건데 국진민퇴라는 게 뭐냐? 국영기업이 앞으로 나갈 테니까 민영기업이 뒤로 물러서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융 관련된 부분들 얘기했다가 속된 말로 좀 찍혀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퇴진 비슷하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이 되게 되면 좀 기업이 성장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리고 일단 세계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화폐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이제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번다손 치더라도 그 돈을 환전할 수 없으면 기본적으로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최근에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라오스 환전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달러만 가지고 이렇게 환전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폐가 무엇인가 이제 문제가 돼버리 거래가 조금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좀 사업을 하기 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즈니스 환경과
정부의 조직에서 부패가 최소화돼야 될 겁니다. 없으면 가장 좋은데 좀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많은 후진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너무 부패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다, 상점을 연다 이렇게 됐을 때 허가받는 게 매우 어렵다란 말이죠. 그래서 관료들에게 뭐 뇌물을 줘야지 뭐 허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기업이 성장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21년까지 하다가 그 이후엔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2024년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위가 뭐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덴마크. 우리나라가 뭐 5위 정도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업하기 상당히 괜찮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그 기업을 좀 더 기업의 메리트를 좀 주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요. 덴마크의 황금 삼각형 모델 같은 것들을 조금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의 조세 부담률은 48.8%나 되고요.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59%나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 지수를 놓고 보면 사실 뭐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약간 사회 민주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좀 높거든요. 그런데 덴마크가 의외로요. 어, 노동 시장이 매우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해고가 자유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행복 지수가 높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일단 덴마크는요. 인력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대신에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탄탄해요. 그래서 해고당한 노동자에게 이전 급여의 90%를 보상을 하고요. 실업급여를 최장 4년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지정한 재취업 교육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취업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 이후에 대부분 1년 내 재취업에 성공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노동시장은 매우 유연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하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직원들을 막 채용해가지고 막 늘려서 매출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기가 좋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직원을 채용하기 꺼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을 때 해고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노동시장이 유연하니까 좋을 때는 직원들 많이 고용해가지고 비즈니스에 대한 파이를 키우고 근데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직원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해고된 직원들은 실제 본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황에서 재,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 재취업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덴마크의 황금 삼각형 모델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좀 먼 게 그 한국의 실업급여도 뭐 잘못되어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50세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기존 직장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직장을 다녔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얼마까지 받냐면요. 240일까지 받을 수가 있고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이어야 270일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구직급여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아주 높지 않은 이런 측면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해고를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를 하는 것을 기업들이 원한다면 이런 사회적인 복지에 대한 안전망을 탄탄하게 한 상황에서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야지 이 비즈니스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패 인식 지수가 있는데요. 국제 투명성 기구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측면들이 좀 있죠. 그래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는 이제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입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네요. 확실히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이렇게 부패 지수 떨어지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요. 100점 만점에 63점 정도에서 180개국 중에서 32개국입니다. 그래서 GDP 기준으로 보면 세계 15위 안에 든다라고 하는데 부패 지수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길이 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도 투명하게 해야 기업하기 훨씬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서 기술적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잘 돼 있죠. 김대중 정부 이후에 이 인터넷망 자체를 좀 잘 깔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런 망 자체가 잘 형성되어 있는 나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IT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켰죠. 그래서 광고업자들이나 사업자들은 이런 이제 IT와 관련된 새로운 의사소통 기구를 이용해서 공급자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 비즈니스 과정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다양한 뭐 모바일 기기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 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다 더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생산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비즈니스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죠. 효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 투입을 최소화시켜서 그거 가지고 목표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뭐냐? 결국은 주어진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생산해낸 결과물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역으로 필요한 인력이 적어지게 되고 이러면 이제 높은 실업률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양면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 기술적 환경에 있어서 보게 되면 가장 인상적인 나라가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가 농산물 세계 수출 3위국인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지속적으로 농산물 수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국토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데요. 뭐 단순 농산물뿐만 아니라 원예, 육류, 유제품, 채소, 과일 수출 품목도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네덜란드 보게 되면은 뭐 예전 뭐 동화 같은 데서 봤던 것처럼 영토도 사실 상당히 좁고 토양은 매우 척박하고 뭐 기후도 만만치 않은데 네덜란드는 이제 실내 농업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LED 조명을 활용한 뭐 토마토 재배를 한다라거나 이런 실내 농업을 도입을 해서 어떤 기후와 조건에서 살아남는 종자를 개발해 가지고 이 농산물 수출 3위 국가가 돼버린 거죠. 수직 농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의 층을 나눠 가지고요. 인공빛과 물을 통해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가의 부를 이제 키워가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환경 중에서 이제 경쟁적 환경이 있습니다. 고객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고객들은 당연히 가격은 낮고 품질은 높은 이런 이제 제품을 원합니다. 또한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죠. 따라서 이제 성공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고객의 욕구, 요구, 즉 원추와 이제 니즈를 파악해 가지고요. 기업의 제품이라든가 정책, 실무를 여기에 맞춰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과 권한이임을 통해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업이 고객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맞닿아서 활동하는 직원들, 이 사람들한테 권한 위임을 해야 돼요. 즉 점원이라든가 호텔의 접수 직원이라든가 판매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권한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한 위임을 통해서 직원들이 사실은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책임감, 권한, 자유, 교육, 설비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리치 칼튼 호텔의 서비스 가치 항목을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리치 칼튼 같은 경우는 이런 항목 자체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치 칼튼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데요. 꼭 지켜야 될 항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치 칼튼 직원한테 누가 물어봅니다. 화장실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를 화장실 옆에 보인다. 그러면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팔로우 미,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하고 그 고객을 반드시 거기에 이제 모셔다 드리는 이런 것들이 어떤 행동 지침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런 리치 칼튼 호텔의 서비스 가치 항목 중에 6번을 보게 되면 나는 고객의 문제를 책임지고 즉시 해결한다. 이런 항목들이 좀 있죠. 이거를 실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리치 칼튼은
직원 개개인에게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당 하루에 $2,000 상당의 결제권을 주고, 만약에 고객을 보필한다, 그러면 상사의 허락 없이 이걸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직원 스스로 판단하에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이런 권한이 이미 사실은 좀 필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두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을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입니까?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게 있죠.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인데 그거 외에 해당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급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직원과는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을 시작할 때 본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이익을 달성하려는 목표가 있겠지만 또 직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 장에 제기된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었죠. 그 요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레스토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게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